안녕하십니까. 국제상학 제9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커텀스 2010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EXW부터 시작을 해서 FCA 그리고 CPT, CIP 그리고 DAT와 DAP에 이르기까지 운송 방식을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정연거래 규칙 6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송 방식을 가리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 규칙 중에서 매도인의 최대 의무이자 매수인의 최소 의무인 DDP와 그리고 해상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나머지 4가지 정연거래 규칙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DP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DDP는 Delivered Duty Paid라고 합니다. 이 duty란 말이 수입할 때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관세 지급 인도라고 우리말로 불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지급 인도는 물품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 수단에 실린 채 양하가 준비된 상태로, 양하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양하 준비가 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관세 지급 인도라고 합니다. 매도인은 그러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또한 물품의 수출 통관 및 수입 통관을 모두 하여야 하고, 수출 관세 및 수입 관세를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도인에게 좀 가중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DDP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DDP 뒤에 DDP를 기록을 할 때 그 뒤에 오는 지정된 장소는 목적지, 지정 목적지 내 지점이 되고요. 이러한 지점 역시나 다른 정연거래 규칙처럼 가급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통관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매도인이 수출 통관과 수입 통관을 모두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자가 쉽게 말해서 수입국에 와서 수입 통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자가 수입 통관을 하는 것이 좀 적합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DDP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DAP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자가 수입할 때 수입 통관을 진행하면서 수출할 때의 수출 통관에 있어서는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할 때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도인은 자신이 수입 통관 의무를 이행을 하면서 관련되는 부가가치세라든지 여러가지 관세라든지 여러가지 내국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DP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위험 비용에 대한 분기점이 여기 그어져 있죠. 목적지 내 어떤 지점이 됩니다. 이 지점은 당연히 장소적 개념으로서 어떤 터미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수인의 영업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DDP 뒤에 오는 이 장소들은 다 목적지다, 목적지 내 지점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을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부담을 합니다만 결정적으로 수입 통관에 대한 의무가 매도인의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재미난 부분이죠. 운송수단에 실려와서 이 운송수단에서 해야 되는 의무, 양육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지만 수입 통관 의무는 매도인에게 있다는 것이 DDP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실무상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DDP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DDP와 DAP를 비교를 해보면 위험과 비용의 이전에 대해서는 목적지 내
어떤 특정한 지점이라는 점에서 이 공통된 규정이 공통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영업소라든지 아니면 터미널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이행을 한다는 것이죠. 다만 운송수단에서 양육하는 의무, 운송수단에서 화물을 내리는 의무는 매수인에게 부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다만 여기 THC와 관련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해상 운송 계약에서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할 때는 뭐 전기선 운송을 체결을 하죠. 전기선 운송을 체결을 하는데 이 목적지의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있어서의 의무를 보통은 매도인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매도인과 전기선사 사이에 운송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보통 근데 이 전기선 운송의 경우에는 물품의 중간에 주 운송 구간의 운임뿐만 아니라 물품의 선적에 대한 비용과 물품의 양육에 대한 비용을 모두 포함을 한 것을 운임으로써 매도인이 선사에게, 해상 운송인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 전기선 운송 계약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DDP나 DAP를 사용을 했을 때 원래 원칙대로라고 한다면 운송수단에서 양육하는 데 대한 책임이 매수인의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전기선 운송을 이용하게 되면 매도인이 전기선사에게 지급하는 운임에는 이 양육 비용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커텀스 규정은 DDP나 DAP나 매수인이 양육의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해놓고는 실질적으로 이 DDP나 DAP를 사용을 하고 전기선 운송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실질적으로 양육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 돼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이 매도인이 부담한 양육 비용에 대해서 보통은 별다른 합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매도인이 부담한 상태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커텀스 상에는 이러한 DDP나 DAP를 사용할 때 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내리는 의무를 매수인이 부담을 하고, 근데 실무적으로 사용할 때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잘라서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만약에 DDP나 DAP를 썼어요. 이 DDP나 DAP를 쓸 때 물품을 운송수단에서 내리는 양육 의무가 매수인 의무란 거를 매수인도 알고 매도인도 알겠죠. 어찌됐든 그러나 이 상황에서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기선사에 대해서 운임을 지급할 것이고 그 운임 안에는 양육 비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아마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판매할 때 물품 대금에 이러한 운임에 대한 부담이나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을 물품 대금에 전가시켜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회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DP와 DAP의 문헌적 규정, 그 규칙 자체는 DDP나 DAP는 양육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전기선 운송 계약을 체결하면 그 운송의 간행상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양육 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전기선 운송을 채택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이 실무와 인커텀스 규칙상의 괴리다. 근데 사실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아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운송 비용 내지는 양육 비용을 물품 대금에 전가시켜서 받아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출 통관은 원래 DAP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 하지만 DDP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이기 때문에 수출 통관과 수입 통관을 모두 다 매도인이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선적전 검사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적전 검사라는 것은 운송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나라에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 수입국의 입장에서 물품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 물품의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그 물품의 검역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물품을 운송수단에 선적하기 전에 검사할 것을 강제하는 것을
국가의 법률로서 국가가 강제하는 검사를 선적전 검사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수출국 정부가 강제를 한다면, 그 나라의 법령으로 강제를 한다면 당연히 수출국에 있는 수출자, 매도인이 그 부담을 할 것이고, 수입국 당국의 법령으로 인한 강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수입자인 매수인이 그러한 선적전 검사에 대한 부담을 하게 될 텐데요. DDP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역시 최대 의무이기 때문에 수입국 당국이 선적전 검사를 강제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 또 이 매도인의 최대 의무로서의 규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DP도 역시나 해상 운송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고 복합 운송에서도 사용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항공 운송에서도 여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규칙들은 4가지 해상 내수로 운송에서 사용되는 규칙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해상 내수로에서 사용되는 규칙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칙들이 무조건적으로 바다에서만 사용되어져야 한다. 해상 운송, 그러니까 선박에서만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FAS나 FOB나 CFR이나 CIF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나 그 규정 자체가 선박을 이용한 해상 내수로 운송에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커텀스를 제정한 ICC도 이러한 4가지 규칙의 경우에는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해상 내수로 운송에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이 규칙이 제정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끔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보게 될 것은 Free Alongside Ship, FA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 자체의 마지막 알파벳 S가 10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선박이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해상 내수로에 적합한 운송 규칙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alongside라는 게 선박의 옆, 선측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측 인도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선측 인도는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해서 지정된 본선의 선측에 놓이는 때 매도인의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선측에 놓인 때에 이전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매수인은 그 이후에 모든 비용을 부담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박이 이렇게 있으면 부두나 혹은 선박의 화물을 적재하는 데 있어서 부두에서 적재할 수도 있지만 조그마한 부선에서 이렇게 적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FAS라는 거는 부두에다가 화물을 두거나 배에 실기 위해서, 배에 적재하기 위해서 혹은 부선에 두는 경우 이렇게 화물을 두게 되면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의 위험 이전이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FAS를 이용해서 화물을 인도하는 거는 이런 공산품이라기보다는 부두의 야적장에 화물을 야적해서 물품을 인도하게 되는 벌크 화물, 무포장 화물, 그래서 대량 화물이라고 하는 뭐 곡물이나 석탄이나 그런 물품의 인도에 있어서 FAS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이 FAS가 사용이 될 때 그 알파벳 뒤에 오는 지정된 장소는 어떤 물품의 인도 장소 내지는 물품의 도착 장소가 아니라 물품을 선적하는 선적항이 나옵니다. Port of Shipment죠. 선적항을 이 FAS 뒤쪽에다가 기재하는 것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두가 어느 포트냐라는 것이죠. 그 포트를 지정해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물품을 이렇게 부두에 두거나 혹은 부선에 두거나 하는 것으로서 매도인이 물품의 인도 의무를 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커텀스 서문에서 학습했던 것처럼 물품을 운송 중 전매, 운송 중 매매를 통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매도인이 다른 사람이 선적한 화물을, 다른 사람이 본선 선측에 준비한 화물을 구매를 해가지고 물품을 매수인에게로 넘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조달, 프로큐어라고 합니다. 프로큐어는 가능하다. 이거를 물품의 선측 난관에 적재하거나 아니면 그런 물품을 조달을 통해서 매도인이 물품의 인도 의무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특히나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1차 상품 거래, 벌크 화물의 보편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주로 운송 중 매매, 운송 중 전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FAS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부두에 야적장 같은 데다가 어떤 곡물이나 철강석 같은 석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쌓아두고 화물을 적재하는 그러한 간행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컨테이너를 이용한 개별 포장 화물, 개품 운송 계약에는 이 FAS가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의 화물을 적재해서 물품을 선측이 아니라 운송인의 어떤 영역, 그러니까 컨테이너 야드나 아니면 CFS 같은 곳에서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그러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전기선 운송에는 이런 FAS보다는 FCA 규칙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FAS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AS의 경우에는 이제 다시 선적지로 돌아왔죠. 그래서 위험 비용의 분기점이 여기 선적지에 있고, 매도인이 수출 통관의 의무를 부담하고 선적항까지 물건을 가져와서 부두에 있어서 혹은 부선 위에서 배 옆에서 선박의 이 선측에서 매도인이 인도 의무를 다하는 것이 FA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AS는 이 뒤에 오는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선적항이라고 했습니다. 포트 오브 시먼트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항구가 부산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수인은 이 선박에 자기가 자신의 노력으로 적재하고 운송하고 양육하고 수입 통관하는 것을 모두 다 매수인이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FAS가 되는 것인데, FAS는 아무래도 물품을 이렇게 부두나 부선에다가 야적을 시킨 상태로 물품을 인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래화물, 벌크화물, 무포장화물, 대량 화물의 운송에 적합을 하고요. 컨테이너 운송에 있어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FCA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될 것은 그 전에 FCA와 FAS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교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CA도 모두 선적지 인도고 FAS도 선적지 인도지만 FCA는 물품을 선적항의 컨테이너 야드와 같은 어떤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프리캐리어죠. 운송인에게 인도해 주는 것으로서 매도인이 물품 인도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FAS의 경우에는 부두나
부선 위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송의 간행, 해상 운송의 간행을 좀 살펴보면 전기선 운송의 경우에는 그 컨테이너가 FCL 컨테이너든 LCL 컨테이너든 CY나 CFS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항구의 입구 쪽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해 주는 것으로서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가 이 의무, 그러니까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FAS를 선택을 하게 되면 매도인의 어떤 책임으로 사실상 본선 적재를 위한 야적장까지 가져다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그 FCA와 FAS의 사용이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운송, 컨테이너를 이용한 전기선 운송의 업무 간행과 거의 일치하게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FAS의 경우에는 사람을 운송하는 그런 벌크 운송, 재래 물품을 운송하는 그러한 운송 간행과 함께 사용하기가 매우 적합을 합니다. 그래서 물품의 인도 장소에 따른 차이가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형거래 규칙을 사용하는 운송 방식마저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CA를 선택을 하면 매도인은 컨테이너 야드에서 매수인이 지명하거나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서 선택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그리고 FAS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선적항에 부두 위나 부선 위에 물품을 놓아두는 것으로서 인도 의무를 다하게 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그것이 컨테이너 운송이라든지 재래 운송이라든지 벌크 운송이라든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FOB를 쓴다거나 아니면 FAS를 쓴다거나 FCL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커텀스의 실무 적용과 관련한 변형과 관련해서도 ICC가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인커텀스에 규정되어 있는 FCA나 FAS의 별도의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FCA를 통해서 벌크 운송을 하거나 FAS를 통해서 컨테이너 운송을 하거나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변형해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변형해서 썼을 때 양 당사자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서로 오해나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하고자 할 때는 이를 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상의 적용에 유의점이 있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정형거래 규칙은 FOB입니다. FOB는 인커텀스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있던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형거래 조건입니다. 20세기 들어와서 ICC 국제상업회의소가 인커텀스를 제정하기 이전에도 이 FOB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여 년, 250여 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범선을 통한 대항해 시대, 뭐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뭐 캐리비안 해적 같은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범선을 이용하는 그러한 시대에 이 온보드란 말이 갑판을 뜻합니다. 선박에 물건을 올려놓는다. 물건을 선박의 갑판 위에 올려놓는다라는 의미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범선 시절에 물품을 본선 갑판 위에 올려놓고 대금을 지급받는 이러한 간행이 굳어져서 온보드가 되었고요. 이 FOB, 풀이, 갑판 위에 올려놓는다는 이 어떤 간행이 무역업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형성이 되고 굳어져 오던 것을 이 사람들이 이거를 줄여서 FOB라고 불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무역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수출상, 수입상, 운영, 문송인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일종의 거래의 간행이나 간습을 이렇게 줄여 부르던 그 모습에 착안을 해서 ICC가 인커텀스를 제정을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알파벳 대문자 3개로 줄여 말하는 그러한 스타일을 빌려온 것이죠. 그래서 FOB만큼이나 또 역사가 오래된 CIF나 CNF 이런 경우에는 인커텀스를 제정한 ICC의 창작물이 아니고요. 훨씬 인커텀스 이전부터 존재했던 오래된 무역 간행 정형 거래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ICC가 창작한 뭐 FCA라든지 CPT라든지 CIP의 조건들이 함께 묶이면서 지금 현재의 인커텀스 규칙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온보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고 인커텀스에서 규정된 FOB 외에도 전통적인 의미, 그러니까 ICC 인커텀스 이전에 FOB가 있다. 그것을 이제 보통은 클래식 FOB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FOB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해상 내수로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박의 갑판이란 말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본선 인도를 뜻합니다. 본선 인도란 뜻이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해서 지정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물품의 멸실 손상의 위험은 당연히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을 하고요.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에 모든 비용을 부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선 인도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요. 물품을 선박에 당연히 본선 적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에 더해서 물품을 그렇게 적재되어 있는 선박을 구해 오는 것, 조달해 오는 것, 이것도 똑같이 물품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선적을 해서 본선 위에 싣거나 아니면 그렇게 이미 선적되어 있는 물품을 조달하는 것, 이거 두 개 모두 다 물품을 인도하는,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고 이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이 이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특정 지점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이나 어떤 선박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품의 선적이 이루어지는 항구를 선적항이죠. 선적항. 이 선적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OB의 사용이 그렇고 이 FOB는 사실 매도인으로 하여금 본선에 물품을 선적해야 된다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운송이나 전기선 운송의 간행은 이 매도인이자 수출자가 해상 운송인에게 컨테이너 야드나 컨테이너 프라이 스테이션에서 CFS에서 물품을 인도해 주는 것으로서 매도인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 화물을 이용을 한 전기선 운송과는 이 FOB의 그 개념이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CA를 만약에 컨테이너 운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FCA가 그 컨테이너 운송의 운송 간행과 조금 더 일치된다라고 인커텀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커텀스 입장에서도 이 새롭게 등장한 컨테이너 운송이나 전기선 운송의 시스템에 맞도록 인커텀스를 제정한 주체인 국제상업회의소가 FCA나 CPT나 CIP와 같은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창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FOB의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고 FCA의 경우에는 이 국제상업회의소가 스스로 창작해낸 창작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적용에 있어서 이 ICC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운송에 더 적합하게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낸 FCA나 CPT나 CIP를 FOB나 CFR이나 CIF보다는 더 추천하는, 더 좀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FOB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재래 화물에 적용하기 위한
규칙이라는 것이죠. 인커텀스가 규정하기로는. 그리고 FOB 뒤쪽에 사용되어지는 규정되어지는 장소는 아무래도 선적항이 되고요. 선적항. 이러한 선적항을 지정을 해서 물품의 인도 의무가 이행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물품을 선적하고 조달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매도인의 부담, 수출 통관도 매도인의 부담, 선적항까지 옮겨오는 것도 매도인의 부담이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매수인은 당연히 수입 통관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주 운송 구간에 대한 운임도 매수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C 조건이라고 하는 CIF나 그리고 CFR,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CPT, CIP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운송 비용을 부담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FCA나 그리고 방금 보았던 FAS나 FOB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지정된 운송, 누군가가 운송인을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 누군가가 그 운송인하고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비용을 부담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FCA가 됐든 FAS가 됐든 FOB가 됐든 이 F로 시작하는 규칙들의 경우에는 주 운송 구간에 대한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을 하지 않고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운임을 부담하는 것이 F, 매도인이 운임을 부담하는 것이 C 조건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강의 자료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매수인이 FAS나 FOB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니, 매수인 입장에서 F 조건을 사용하면 자신이 운송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선호하느냐라고 어떤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경우에 C 조건을 사용을 하게 되면 매도인이 직접 운송인과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납부를 하겠죠. 이 매도인이. 하지만 이렇게 C 조건을 사용을 해서 매도인이 운송 계약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하게 된다면 이 운임을 그냥 두지 않고 당연히 정상적인 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에다가 원래 물품의 가격, 원래 물품의 원가에, 물품 생산 원가가 있겠죠. 여기에 매도인의 이윤을 더한 것이 물품의 가격이 되겠죠. 거기다가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운임 부분을 더해서 운송에 대한 그러니까 국제 운송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대 비용에 당연히 이 운임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운임을 더한 가격으로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C 조건으로 선택하지 않고 F 조건, FCA나 FAS나 FOB를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이 운임을 지급하는 이 부대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매수인은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대 비용이 빠져 있는 매도인의 원가와 매도인의 이윤만을 더한 가격으로 물건을 사올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수인이 직접 운송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매수인 나라의 선박을 이용을 하거나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운임을 매도인이 지급하는 운임보다 매수인이 직접 운송 계약을 체결한 운임을 통해서 조금 운임을 낮출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C 조건보다는 F 조건을 선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똑같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이 무역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똑같은 물건을 거래를 할 때 FOB로 계약을 하느냐 CIF로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눠집니다. CIF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비용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물건을 FOB 가격으로 거래할 때보다 이 운송료와 보험료가 더해진 CIF의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싸지게 됩니다. FOB가 똑같은 물건에 있어서 A라는 물건에 있어서 80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면 CIF로 거래를 하게 되면 매도인이 운송료와 보험료를 각각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품의 가격이 100이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매수인이 운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C 조건이 매수인에게 유리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당연히 상거래 간행상 이런 운송비나 보험료와 같은 부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물건을 판매하는 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물건 판매와 관련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자신이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판매 가격에 당연히 정가시켜서 그 가격으로 물건을 매수인에게 판매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FAS, FOB가 뭐 누구에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이제 FCA랑 FOB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CA는 당연히 운송인에게 지정된 어떤 매도인의 영업소도 될 수 있고요.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겠죠.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를 해주는 것으로서 매수인의 인도 의무를 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매수인이 이 운송인을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FOB의 경우에는 본선 갑판 위에 물품을 올려줘야 되죠. 그래서 매도인이 이 선적 의무를 부여를 합니다. 매도인이 선적 의무를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매도인도 FCA를 선택을 했을 때 이 운송 차량에 적재할 의무를 부담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운송인에게 인도되게 되면 이 운송 차량으로부터 내리는 것은, 양육하는 것은 매수인의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FOB의 경우에는 이 본선에 적재하는 것은 당연히 매도인의 부담이 될 것이고요. 본선에서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인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CA가 조금 더 매도인의 부담이 적고 매수인의 부담이 크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FCA와 FOB의 사용에 있어서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인커텀스를 제정한 ICC 입장에서는 이 FCA는 절대적으로 컨테이너 운송, 전기선 운송에 매우 적합한 운송 방식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운송을 선택하라면 FCA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FOB는 재래 운송에 적합하다. 컨테이너를 이용하지 않은 재래 운송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인커텀스를 제정한 ICC의 주장인 것이고요. 실무적으로는 컨테이너 운송에 있어서도 FOB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 국제 규칙으로서의 인커텀스와 실무상의 적용의 간행, 운송 간행하고의 어떤 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규칙은 CFR입니다. Cost and Price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해상 운임 포함 인도, 운임 포함 인도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과 프라이드, 운임, 이런 뜻이죠. 그런 것이고,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해서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의 면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전을 하고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목적항까지, 선적항이 아니라 지정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는 것이 CF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 CFR도 보면 앞에 있는 알파벳이 C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C로 시작하는 정형거래 규칙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용 부담의 분기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의 인도 지점이 아니라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지정된 목적지 내지는 목적항까지 가는 데 대한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분기점이 나타납니다. 위험 이전의 분기점과 비용 이전의 분기점, 이렇게 두 분기점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분기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데, CFR도 다른 앞에서 살펴봤던 CPT나 CIP처럼, CPT나 CIP도 그 뒤에 오는 장소가 물품의 인도 장소가 아니라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물품을 가져다 줘야 되는 장소였죠. 그래서 CFR도 이 CFR 뒤에 오는 장소가 물품의 인도 장소이거나 물품의 선적항이 아니고요. 물품을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해서 보내주어야 하는 포트 오브 데스티네이션, 목적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항에서 물품의 어떤 목적항까지의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항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양 당사자들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CFR의 경우에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FAS나 FOB처럼 해상 내수로 운송에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정형거래 규칙이기 때문에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고 그렇게 적재하거나 아니면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화물을 조달을 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CFR의 경우에는 물품을 본선 적재에 대한 부담을 매도인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선에 물품을 적재하는 의무를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해상 운송인이고 그리고 매도인은 단지 그 해상 운송인에게 CY나 CF에서 물품 인도로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FR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커텀스 에 있는 CFR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컨테이너 운송에 사용하는 것과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고 ICC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FR의 경우에는 재래 운송 방식에 쓰고 컨테이너 운송을 채택을 했다면 CPT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ICC의 인커텀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FR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죠. 그래서 위험 비용의 분기점은 선적지고요. 이 매도인 위험에 대한 부담은 선적지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분기점까지의 비용이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을 하고 이 분기점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의 분기점은 여기서 나뉜다. 매도인의 위험 부담, 매수인의 위험 부담으로 다만 목적항, 양육항까지의 어떤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을 해서 여기가 비용 부담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CFR 뒤쪽에 오는 항구는, 이 항구는 선적항이 절대 아닙니다. 선적항이 절대 아니고요. 무조건 양육항입니다. 양육항. 그러니까 FAS는 이 뒤에 오는 장소가 선적항이었어요. 그러나 CFR가 뒤에서 보게 될 CIF는 뒤에 오는 장소가 무조건 양육항입니다. 포트 오브 데스티네이션입니다. 그러한 차이점, 그러한 어떤 차별점을 우리가 좀 잘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물품의 위험 부담이 넘어간 시점 이후, 그러니까 물품이 본선 적재된 이후부터 발생하는 어떤 추가적 비용, 추가 비용의 경우에는 여기 추가 비용이라고 나와 있죠. 이 추가 비용의 경우에는 위험이 이전됐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의 분기점 이후부터는 다 매수인의 부담이고, 다만 이 목적항, 양육항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운임만을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CFR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상업회의소 ICC는 이 커트업선을 제정을 할 때 이 CFR은 재래선 운송 방식, 이게 옛날 거니까 재래선 운송 방식에 매우 적합을 하고 컨테이너 운송을 사용할 것이라면 CPT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CFR도 컨테이너 운송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CFR이나 CIF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매도인 입장에서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하기 때문에, 여기 CFR의 운송 계약 체결의 의무는 당연히 매도인 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이 직접 운송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국의 선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도 CFR을 선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부분, 그 전에 FOB와 CFR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OB는 매도인이 현실적 인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물품을 넘겨주면 매도인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 이전의 시점은 FOB가 되든 CFR이 되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적항의 본선의 선상에 물건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어 있는 화물을 조달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만 근데 비용 이전에 대한 부분이 좀 차이가 있죠. FOB의 경우에는 물품을 인도함과 동시에 매도인의 의무가 끝나게 되는 것이고, CFR의 경우에는 목적항까지의 운임에 대해서만 매도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FOB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까지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이 끝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매도인 물건이고, 이 이후 물건을 넘겨주고 나서부터는 매수인의 위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매수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매수인에게 어떻게 보면 위험 이전과 함께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에 대한 소유권도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CFR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입니다. FOB는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죠. 매수인이 FOB를 사용을 했을 때 운송인과 FOB의 경우에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선화증권 자체도 이 운송계약에 따라서 나타나는 운송서류 중에 선화증권이 사용이 되는데, 이 선화증권의 경우에도 FOB를 사용하게 되면 이 선화증권이 운송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에게 발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CIF나 CFR를 사용을 하게 되면 운송계약 자체를 매도인이 체결을 합니다.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체결을 하죠. 그렇게 되면 물품에 대한 권리증권이자 유가증권이 선화증권이 매도인에게 발급되게 됩니다.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은 물품을 선적할 때 이때 CFR이든 CIF의 경우에도 이미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넘겨줬어요. 하지만 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서류, 선화증권은 그대로 매도인한테 발급이 된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시기는 CFR을 선택하게 됐을 때는 물품의 선적 시에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위험은 넘어가지만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이 소유권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서류인 선화증권을 넘겨주는 시점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소유권 이전이 유보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도 방법에서 당연히 FOB는 물품을 그냥 선박에 실어주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현실적 물품을 넘겨주는 현실적 인도가 될 것이고, CFR을 사용하게 되면 물품에 대한 권리가 체화되어 있는 서류인 선화증권을 넘겨주는 시점에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서류를 통해서, 물품의 상징물인 서류를 통해서 인도를 한다라는 뜻에서 상징적 인도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정형거래 규칙인데요. CIF입니다. Cost, Insurance and Price입니다. 여전히 이 조건 역시나 우리말로는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라고 하고요. 주로 해상운송, 내수로운송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고요.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운송비를 운임을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매도인이 최소 규칙으로서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CIF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 글자가 C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CIF에 있어서도 위험 부담의 분기와 비용 부담의 분기가 두 가지 분기점이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분기점 중에 두 번째 분기점, 비용 부담의 분기점, 즉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해서 목적지까지 물품을 가져다 줘야 되는 그 목적지, 즉 다시 말하면 목적항, 이 포트 오브 데스티네이션을 CIF 뒤쪽에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해상 내수로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이기 때문에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되어 있는 물품을 프로큐어, 조달하여서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를 이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이 본선 적재 의무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1차 상품 거래, 1차 상품 거래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ICC 인커텀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주는 그러한 컨테이너 운송의 간행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CIF보단 CIP가 더 적합하기 때문에 인커텀스에서는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는 CIP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IF를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IF의 경우에도 몇 가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포인트들은 거의 다 CFR하고 유사하고요. CFR과 CIF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보험료 지급에 대한 부분이고, 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추가된 것이 CFR과 CIF의 차이점이겠습니다. 그리고 CFR과 CIF는 그 외에 이 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부분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고요. 그래서 CIF 뒤에 목적항이 와야 된다. 위험 부담의 분기점은 물품의 본선 적재 시 혹은 그렇게 조달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위험 부담의 분기점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의 위험 부담과 비용 부담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고, 다만 목적항까지 이 두 가지 분기점, 두 번째 분기점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떤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매수인이 부담을 한다. 수출 통과는 매도인, 수입 통과는 매수인, 이렇게 이행이 된다는 점에서 CFR과 CIF는 유사하고, 다만 어떻게 보면 CIF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최소 조건으로 보험을 들어준다라는 점이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FOB, CFR, CIF를 비교를 해보면 이 세 가지 모두 다 공통점은 해상 내수로 운송에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국제 정형거래 규칙이라는 점이죠. 하지만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FOB, CFR, CIF와 우리가 대칭되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FCA, 그리고 CPT, 그리고 CIP가 있죠. 그래서 요 FCA, CPT, CIP는 운송수단 관계없이 복합운송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고, 이 FOB, CFR, CIF의 경우에는 해상 내수로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대칭이 되느냐? 물품의 어떤 위험 이전의 장소는 FOB, CFR, CIF 모두 동일합니다. 물품의 본선의 선상, 본선 선상에다가 뭐도 추가되죠? 조달까지 추가가 되죠. 이 부분은 똑같고, 다만 비용 이전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죠. FOB나 FCA 똑같이 여기까지 물품의 본선에 실어줄 때까지, FCA는 뭐였죠? 운송인에게 넘겨줄 때까지,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 거기까지. 그리고 CFR과 CPT가 일치되죠. 어디까지? 목적지.
CPT의 경우에는 목적지였고, CFR의 경우에는 목적항이죠.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목적지까지의 운송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자, CIF는 마찬가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죠. 목적항까지 운임과 보험료. 그리고 CIP의 경우에는 목적지까지의 운송 비용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FOB, CFR, CIF는 늘어가면서 매도인의 운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보험료까지의 부담으로 이렇게 책임 부담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FOB와 대칭되는 운송수단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고 복합 운송에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은 FCA, CFR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CPT, CIF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CIP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FCA, CPT, CIP도 물품을 운송인에게 선적지에서 인도해 주는 것으로서 물품의 위험 부담을 넘겨주고, 다만 비용 부담에 있어서 FCA는 거기까지 부담을 하고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비용 부담을 하고, CPT는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 CIP는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에 더해서 보험료까지 라는 점에서 서로 이렇게 대칭이 되고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IF와 DAP를 좀 비교를 해 볼 텐데요. CIF의 경우에는 물품의 인도 장소가 본선의 선상이죠. 선적항이죠. 선적항. 그러나 DAP는 양육항입니다. 양육항. 그래서 이 DAP 뒤에 오는 곳은 Port of Destination 혹은 목적지가 될 것이고, CIF도 Port of Destination이 됩니다만 물품의 인도 장소는 CIF의 경우에는 선적항이 되는 것이고, 물품의 인도 장소는 DAP의 물품의 인도 장소는 양육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 규칙, 그렇기 때문에 CIF는 선적지 인도고요. DAP는 양육지 인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방법은 CIF는 선화증권을 이용해서 물품을 매도인이 선화증권을 받아서 이 선화증권을 매수인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물품을 나타내고 있는 서류, 상징물을 넘겨주는 상징적 인도가 될 것이고요. DAP의 경우에는 양육항에 도착해서 매도인이 거기까지 물품을 가져다 놓고 매수인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 인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IF의 경우에는 CIF가 됐든 DAP가 됐든 이 목적항까지 데스티네이션, 포트 오브 데스티네이션까지 오는 데 있어서의 주 운송 운임과 이런 어떤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매도인이 부담을 합니다. 다만 위험 부담의 분기점의 경우에는 CIF의 경우에는 여기서 넘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항까지 가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매수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매도인은 전적으로 운임과 보험 계약에 대한 부분을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DAP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어떤 추가적인 비용까지도 매도인이 부담을 하게 된다라는 점이 DAP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참 재미난 게 DAP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보험에 부보해야 되는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보험 부보와 관련해서 CIF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 보험 부보 의무를 CIF의 경우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DAP에 대해서는 보험 부보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인 즉슨 이 정연거래 규칙이 그 정연거래 규칙의 내용에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정연거래 규칙과, 그리고 매도인이 자신이 위험 부담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보험을 들어도 되고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
DAP의 이 상황이기 때문에 DAP의 경우에는 어떤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의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냥 매도인이 위험 부담을 하고 그 위험 부담에 대해서 보험을 들지 말지, 어떤 조건을 들지 말지는 매도인의 선택으로, 매도인의 재량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보험 부보에 대한 의무를 규정해 놓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IF와 DAP는 이 중간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CIF의 경우에는 매수인의 부담이 되고 DAP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부담이 된다는 점, 그리고 CIF의 경우에는 여기 해상 구간에 대한 보험 부보의 의무가 규정이 되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되고, DAP의 경우에는 전체 구간이 다 매도인의 위험 부담이기 때문에 보험은 선택이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보험 부보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이 DAP와 CIF의 어떤 비교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커텀스 2010에 우리가 인도와 위험 그리고 비용의 분기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죠. 그래서 매도인의 공장 구내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 EXW였고요. 그리고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 FCA, CPT, CIP였습니다. 그리고 선적항의 선측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 FAS였고요. 선적항의 본선 갑판상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 FOB, CFR, CIF였습니다. 그리고 목적지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목적지에서 물품을 넘겨주는 조건이 DAT가 있었고요. 그리고 매수인의 지정 목적지, 플레이스에서 DAT는 터미널이었고요. 어떤 DAP는 플레이스였죠. 그래서 매수인의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 DAP와 DDP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비용의 어떤 분기점은 조금 다릅니다. EXW는 여기까지 매도인이 비용 부담하고, FCA도 여기까지 매도인이 비용 부담하고, FAS도 그렇게 비용 부담하고, FOB도 여기까지의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만, 다만 이 C 조건들은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떤 부분? CFR을 선택을 하게 되면 목적 항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을 하고, CIF를 쓰게 되면 목적 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CPT를 선택을 하게 되면 물품의 인도는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넘겨줄 때 운송인에게 넘겨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위험 부담의 이전이 이루어지지만,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매수인이 지정한 목적지까지의 운송에 따른 운송 비용을 매도인이 지급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CIF의 경우에는 이 매수인이 지정한 목적지까지, 최종적인 목적지까지에 발생되는 운송 비용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C 조건들, 앞 글자가 C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위험에 대한 분기점과 비용 분기점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 발생을 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커텀스 2010의 각 조건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것은 우리가 살펴봤던 11가지 정형거래 규칙에 대해서 각각의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고 인커텀스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보게 될 부분은 A1과 B1. 그래서 A1은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의 일반 의무, 그리고 B1은 매수인의 일반 의무를 나타내는데요. 11가지 정형거래 규칙에서 모두 다 A1과 B1은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의무를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매수인의 의무를 일반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매도인의 의무에 있어서는 물품 및 상업송장, 그 밖의 일치성에 관해서 요구되는 증거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매수인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왔던 CISG,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의 매도인의 일반적 의무, 그리고 매수인의 일반적 의무와 어떻게 보면 합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커턴스 2010에서는 이러한 어떤 상업 성장이나 이런 증거나 서류에 대해서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를 통해서 이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A2와 B2의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허가, 승인, 보안, 수속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매도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EXW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가장 매도인 최소 의무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모든 걸 거의 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EXW의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이러한 물품의 위험 이전이나 인도나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나 정보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FCA나 FAS나 FOB나 CFR이나 CIF의 경우에는 물품의 수출에 필요한 수출 통관 절차, 그리고 거기에 대한 허가나 승인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DDP의 경우에는 수입 통관에 대한 의무가 매도인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매도인이 어떤 필요한 모든 수입 통관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반대되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EXW를 선택을 했을 때 매수인이 수출 통관 의무를 부담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이 수출 통관 절차를 수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DDP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수입 통관을 할 필요가 없죠. 매도인이 수입 통관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이 수입 통관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이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EXW와 DDP를 제외한 경우에는 나머지 9개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수출 통관, 매수인이 수입 통관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강의 자료상에 뭐 제3국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통관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운송의 어떤 간행이나 프로세스 상에 그 나라에서 수출국의 수입국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제3국을 통과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수 불가결하게.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제3국의 통과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의 위험 부담이나 비용 부담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제3국 통과와 관련된 어떤 통관 절차를 진행을 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겠죠.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여기 지금 A2와 B2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A3와 B3에 있어서는 운송 및 보험 계약 체결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EXW의 경우에는 매도인도 운송 계약과 보험 계약의 체결 의무가 없고요. 매수인도 운송 계약과 보험 계약의 체결 의무가 없습니다. 단지 여기 EXW는 운송이나 보험이 엮일 이유가 없는 것이 단지 매도인의 영업소 구내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입이 처분하여 두기만 하면 물품의 인도 의무가 이행되기 때문에 어떤 그 누구도 누군가를 위해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A3와 B3에 있는 운송 의무와 보험 의무는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선택에 의해서 운송을 하고 보험을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행거래 규칙에서의 의무라는 것은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매수인이 또는 매도인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에만 이 인커텀스의 A3와 B3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CA, FAS, FOB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의무가 없죠. 그리고 매수인은 운송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FCA, FAS, FOB의 경우에는. 다만 매수인의 경우에도 보험 계약의 체결의 의무가 없는데요. 이 보험 계약 체결 의무는 매수인이 보험을 안 들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매수인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필요하면 보험을 자신이 선택한 조건에 따라서 보험을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험 계약 의무가 없다는 것은 매수인이 매도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줄 의무가 하등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CFR, CIF, CPT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죠. 운송 계약 체결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CFR, CIF, CPT의 경우에는 매수인은 운송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고 보험 계약을 체결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CIF의 경우에는 여기 파란색으로 강조되어 있죠.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 체결의 의무를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CIP에 있어서도 매도인이 보험 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 인도 조건인 DAT, DAP, DDP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지정된 터미널이나 지정된 항구까지 혹은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CIP, DAT, DAP, DDP에는 매수인의 운송 계약이나 보험 계약 체결의 의무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보험 계약을 들 필요는 없지만 여기 보면 부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목적지까지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매도인이 보험 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보험 회사와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 보험을 직접 체결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보험을 편하게 들 수 있게끔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 정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줄 필요는 없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4와 B4입니다. 매도인의 의무는 물품을 인도하는 의무가 있고요. 매수인은 이를 수령할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EXW, FCA부터 시작해서 매도인의 의무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물품의 인도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EXW의 경우에는 영업구내, FCA, FAS, FOB의 경우에는 FCA는 선적지의 운송인에게, FAS의 경우에는 선측 인도, FOB의 경우에는 본선상 인도가 되고요. CFR의 경우에 CFR, CIF의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본선 적재고요. CPT, CIP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지정한 매도인의 합의 장소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게 되고요. DAT의 경우에는 터미널, DAP의 경우에는 합의된 지점, DDP의 경우에도 합의된 지점에서 물품의 인도 의무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매수인은 수령할 의무가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큰 그림, 그 큰 그림에서 살펴본 내용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5와 B5입니다. 이 A5는 특별히 살펴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지점이 곧 위험 이전의 지점이기 때문이다. 물품을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 혹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이렇게 물품을 넘겨주게 되면 그 즉시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위험이 이전되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물품의 인도 지점과 위험 이전의 지점이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A5는 A4와 사실상 내용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살펴보게 될 부분은 B5입니다. B5의 내용은 위험에 정상적으로 이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정상적으로 이전된다는 것은 매도인이 정상적으로 물품을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겨서 물품이 인도된과 동시에 위험이 이전되는 그런 것이 이제 정상적인 위험의 이전이고요. B5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험의 조기 이전입니다. 위험의 조기 이전이란 것은 매수인이 제대로 물품을 받지 않아서 매수인이 정상적으로 물품을 인수하지 않아서 매도인의 부담 없이 매수인에게 그 물품에 대한 어떤 위험 부담이 그대로 기속되는 경우이고요. 매수인이 관련해서 이 물품에 대한 어떤 수령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하기로 정해진 날짜나 기간 안에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더 이상 책임이 없고 그냥 매수인의 책임이 된다라는 개념이 위험이 조기 이전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이 물품을 인수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B7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해야 되는 통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역시나 조기 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인은 정상적으로 물품을 인도하려 했는데 매수인이 이를 받지 않거나 매수인이 이를 통지하지 않아서 발생한 조기 이전 상황이 되게 되면 그 조기 이전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매수인이 어떤 추가적인 이벤트에 따른 비용을 모두 다 매수인이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EXW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입위 처분하에 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인수하지를 않거나 FCA나 FAS나 FOB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인을 지정하거나 선박을 대령을 하거나 선박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운송인을 지명하지 않았거나 운송인이 물품을 인수하지 않았거나 선박이 도착하지 않았거나 선박의 물품을 수취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에도 위험의 조기 이전이 나타나고요. DAT, DAP, DDP의 경우에도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가져다 주죠. 거기에 대해서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을 해야 되는데 인수를 하고 수령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게 되면 위험의 조기 이전이라서 물품을 쉽게 말해서 매도인은 건네줬어요. 정상적으로 의무이행을 다 했어요. 그래서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매수인이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그리고 안 받아가요. 그리고 관련된 통지를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물품의 위험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조기 이전되고 그 조기 이전된 시점부터 매수인이 물품에 대한 멸시 손상에 대한 위험 부담이 되고 비용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된다는 점이 위험의 조기 이전과 관련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의 분기점입니다. 비용의 분기점은 당연히 물품의 운송 계약의 A3, 운송과 보험과 관련된 비용과 함께 물품이 A4, 인도 시점 있죠. 물품 인도 시점까지에 발생되는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매수인은 A4, 물품 인도 시점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비용들은 수출 통관 비용이나 수입 통관의 비용의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경우에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 적용 가능한 경우란 것은 국내 거래에 있어서도 이러한 인커텀스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통관 비용이나 수입 통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출 통관 비용이나 수입 통관 비용은 그런 것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에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정상적으로라고 하면 매도인이 운송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보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와 함께 물품의 인도 시점까지, 위험 이전 시점까지, 물품의 인도 시점이 곧 위험 이전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CIP의 경우에 보험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해 두고 있죠. 이 부분은 매도인의 부담이다 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통지 의무. 기본적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해서 통지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을 위해서 통지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물품이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놓였다, 어디에 놓였다, 이런 부분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FCA나 FAS나 FOB의 경우에도 운송인에게 인도했다, 선측에 인도했다, 선박에 적재했다라는 사실을 통지를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CFR, CIF, CPT, CIP의 경우에도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해서 내가 물품을 인도했다,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겼다. 그리고 DAT, DAP, DDP의 경우에도 지정된 터미널, 지정된 장소까지 내가 물건을 가져다 놓았다, 물건 받아가라, 이런 사실들을 충분히 통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런 DAT나 DAP, DDP 혹은 C 조건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해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어디로 가져오라, 매수인이 어떤 목적항이나 어떤 목적지를 지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매도인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어디까지 가져다 줘 를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통지를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죠. FCA, FS, FOB의 경우에는 다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운송이라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 선박에다가 적재해, 이 선박의 선측에다가 물품을 놔둬, 이런 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본선명이라든지 선적 지점이라든지 인도 시기에 대한 부분을 통지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FCA의 경우로 해도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누구랑 운송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 운송인한테 매도인이나 물품을 넘겨줘라는 사실을 통지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예, 그러한 부분의 통지를 이 매수인이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매수인의 통지 의무는 매우 중요한 게, 이러한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조기 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수인으로서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 서류 내지는 인도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EXW의 경우에는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두면 매수인이 알아서 가져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어야 될 서류는 없고요. 다만 매수인이 물건을 받아갑니다 정도의 영수증 정도를 제공할 수 있고요. FCA나 FAS나 FOB의 경우에는 물품을 그냥 운송인이나 선측 난간이나 본선 적재해서 넘겨주면 매수인이 알아서 할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인도 증빙을 할 필요가 있고요. 물건을 받았다는 증빙을 할 필요가 있고요. 간혹 매도인이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서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필요한 운송 서류를 획득하는데 협조할 의무가 매도인 쪽에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C 조건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은 통상적인 운송 서류를 발급받아서 매수인에게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러한 운송 서류를 넘겨주게 되고요. 이러한 이 CFR, CIF, CPT, CIP가 사용될 때의 운송 서류는 기본적으로 계약 물품과 관련된 운송 서류여야 되고, 합의된 선적 기간 안에 발행된 것이어야 되고, 매수인이 목적항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때 물품을 넘겨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서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별다르게 합의하지 않는 이상 이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제2 매수인에게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양도 가능한 서류를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송 서류는 보통은 BL을 의미하고, 보통 BL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BL은 권리증권이기 때문에 이 권리증권이 만약에 별다르게 사용이 되어서 매수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복수의 원본이 발행되었다면 원본 전통 모두를 매수인에게 넘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CFR, CIF, CPT, CIP의 경우에는 물품을 넘겨줄 때 매도인에서 물품의 인도 시기에서 위험이 넘어가긴 하지만 이 물품의 권리가 체화되어 있는 서류, 물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서류인 BL이 매도인 쪽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이 매도인은 이 서류, 물품을 나타내는 서류인 BL을 넘겨주는 상징적 인도를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규정이 인커텀스에서도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DAT, DAP, DDP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 계약의 의무를 부담하고 비용도 부담을 하고 거기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인도 증빙 서류를 받아서 물품을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뭐 운송 서류를 넘겨줄 필요는 없죠. 거기까지 그냥 물건 가져다 놓으면 되는 것이니까. 다만 CFR, CIF, CPT, CIP는 매도인이 운송 계약 체결해서 보내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 물건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서류를 보내줘야 되는 부분이고, DAT, DAP, DDP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알아서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목적지까지 가져다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뭐 BL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그냥 매수인이 목적지에서 물건을 잘 찾을 수 있게끔 관련된 서류를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점검, 포장, 하인, 물품의 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전체 11가지 규칙에 대해서 매도인은 물품에 대해서 적절한 점검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화인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검, 포장, 화인에 대한 책임을 매도인이 가지고 있고요. 매수인은
EXW의 경우에는 매수인의 최대 의무이기 때문에 수출국에 의해서 강제되는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DDP의 경우에는 매수인은 수출국이나 수입국에서 강제하는 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출국이나 수입국에서 강제하는 검사는 DDP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이기 때문에 DDP를 썼을 때는 수출국이나 수입국에서 하는 선적점 검사에 대한 강제 선적점 검사에 대한 부분을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인은 EXW 썼을 때 수출국의 강제 검사를 부담을 한다. 이런 부분인 것이고요. 매도인은 DDP일 때 수입국 쪽 거를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9개는 기본적으로 수출국에서 강제하는 것은 매도인, 수입국에서 강제하는 것은 매수인, 이렇게 부담을 한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10과 B10입니다. 기본적으로 EXW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뭘 하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A10의 경우에는 EXW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물품을 가져가고 매수인이 그러한 어떤 운송이나 이런 것들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매도인은 단지 그런 것에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의 협조만을 이행을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규칙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어떤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획득하는 데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매수인이 정보를 얻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나 어떤 것들을 발생시킨다면 매수인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협조를 제공해주고 매도인이 협조를 제공해주고 이 협조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한다면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을 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B10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필요한 경우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도인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이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나 발생하게 됐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협조를 제공할 수 있고 협조를 제공하는데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도움 주는데 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이 A10과 B10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A1부터 A10, B1부터 B10까지 이르는 주요한 내용들을 간략하게나마 체크를 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커텀스의 11가지 정형거래 규칙과 그리고 각 A1부터 A10, B1부터 B10의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를 이렇게 간략하게 중점적인 체크 포인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요. 이것이 이제 주요한 인커텀스의 주요한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신용장 혹은 그리고 대금 지급 방법, 이런 대금 결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